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살인 사건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피고인 고유정이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수면제 성분 검출 과정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확인하자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욕설 파문보다는 외상센터의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유정 공판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사태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김 지사의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범 선임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저가 신공항을 앞세워 승객 빼앗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까지 쏟아부으면서 한국 국적사들이 입을 타격도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 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종합 통일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주요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 아들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후 논구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의붓 아들을 참사라는 계획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 변명으로만 일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으며 고유정 측은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역외상센터 운영 방해에 파문을 겪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직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다시 권역외상센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미남자로 방송에는 알려져 있는데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제가 오징어가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선 고유정 사건 공판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뭐 두 번째 공판이라고 두 번째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 남편 살인건 사건 때도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결국 사형을 또 구형을 했습니다. 예견된 구형 결과였죠? 네, 일단은 뭐 한번 다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 공판도 아니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어제는 그렇게 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겁니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에게 과연 어떠한 구형을 검찰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의 예측에 빗나가지 않게 일단은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예. 검찰이 어제 사형을 밝히면서 뭐 여러 논거를 제시를 했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두 가지 범행에 있어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그리고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사라는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너무나도 극단적인 익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심지어 전혀 살인의 반성의 모습까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고시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이 되었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고의로 살해되었다는 그러한 부검 결과가 바로 이 사건의 어떤 크리티컬한 스모킹건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고유정 측의 입장은 의붓아들의 그 살인 사건에서는 아예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전 남편에 있어서는 단지 우발적 살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정면적으로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고유정이 재판을 연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면제 검출 효과 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렇게 주장한 고유정 측의 의도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어떤 결정 배경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변호인이 주장을 한 거는 피고인의 이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이미 뭐 증거로서 신청한 몇몇 가지 그 국가수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 예. 그러니까 검출의 여부가 아니라 이제 검출된 과정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신청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 아직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공판 연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한 게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어쨌든 뭐 재판부가 이렇게 뭐 연기 신청을 받아줬기 때문에 저희는 뭐 기다리면서 이제 좀 재판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 달 10일에 만약에 그때까지도 이제 사건조의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해서 선고 공판은 한 차례만 더 미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조회 결과는 어디다가 의뢰를 합니까? 이제 국가수랑 국가수랑? 그리고 이제 대검 측에 요청을 한 겁니다. 예. 보통 이렇게 재판부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어떻게 보면 관대할 정도로 받아주면은 중형을 선고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에서 보는 어떤 일각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많은 어떤 증거들이 고유정 씨의 여태까지 주장했던 거를 반박하는 검찰 측의 논거로 충분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뭐 졸피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면제 그리고 고유정의 어떤 언행의 일치 부분이라던가 너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지금 현재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서는 고유정 측에서는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 끌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검찰 측의 구형의 결과와 상관없이 유죄의 어떤 판결은 어떻게든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예상에 불과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 끌기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2월 초나 중순쯤에 이 법관 정기 인사가 있죠. 네네네. 이 법관 정기 인사하고 고유정 재판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고유정 재판부가 지금 향판, 네네. 이른바 이제 향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관 인사 고유정 재판 관계 없습니까? 일단은 재판부 측에서도 다음 달 10일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재판부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 더 시간이 늘어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월 10일은 어떻게든 선고가 나겠군요. 2월 10일에 이제 최후 진술 공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에 불과한데 어쨌든 선고랑은 크게 상관없이 다음 달 10일로 못을 박은 것이죠. 이제 최후의 공판을 열겠다. 그런 거죠. 고유정은 어떤 말을 할까요? 오늘 어제의 재판이 연기된 것이 고유정 측에서 최후 진술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것도 뭐 부차적인 이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유정은 어떤 얘기로 자기의 최후 진술을 할까요? 일단 뭐 두 가지 혐의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는 뭐 여태까지 늘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건 단지 우발적 살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정말 드러나는 예를 들면 CCTV 영상이라던가 혹은 뭐 목격자라던가 이런 게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본인의 범행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것도 결국엔 예측이고요. 뭐 고유정 측에서는 계속 이제 일관된 어떤 뭐 중간중간에 어떤 부수적인 요소는 조금 변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큰 기조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뭐 완전히 변해버리거나 완전히 뭐 주장을 인정을 하다가 부인을 한다라거나 부인을 했다가 인정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큰 기조에서는 뭐 변하지 않진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큰 기조에서 변치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이었다. 내지는 정당방위였다.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물러나도 우발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의붓 아들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부족, 일단 무죄를 자기는 얘기를 할 것이고 증거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혹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모두 다 내가 했고 정말 뭐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범죄자 프로파일러는 아니지만 사실 여태까지 쭉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재판이 이루어졌고 변호인 측에서도 계속 주장한 바를 보면은 뭐 모든 거를 갑자기 인정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사형 구형이 나오니까는 법정에 그 방청객들이 다 박수를 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형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가해지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결심 공판이 있으면, 그러니까는 2월 10일 날 최후 진술까지 다 마치고 공판이 다 끝나게 되면 네. 통상 형사 공판에서의 결심 공판은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이 있은 후에 얼마 정도 있다가 있습니까? 한 2주 정도 있습니까? 보통 이거는 통상적으로 보자면 뭐 평균을 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한 달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짧으면 2주가 될 수도 있고 뭐 3주, 4주, 길면은 6주 뭐 이런 식의 통상적인 기간은 있습니다만 네. 이게 뭐 반드시 언제 선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확정적인 날짜는 없는 거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즈음으로 그러면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고도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2월 내는 나올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오래 걸리진 보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충분한 어떤 심리랑 그리고 뭐 검찰 측의 주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로 일관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예. 재판부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놀라운 어떤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뭐 선고 자체가 그렇게 늦춰질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고유정 측에서도 주장을 한 게 한 번 더 연기를 해달라고 주장을 한 근거 자체가 어쨌든 그 경위를 알아보자는 거죠. 어떤 완전히 새로운 증거를 뭐 채택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뭐 선고기일이 뭐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전 남편 살인 사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의붓 아들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확정적인 스모킹건, 그러니까 물증을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그 최후 논고에서 밝힌 바가 있죠.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얻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검찰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한 거는 뭐 명백하게 그러니까 의붓 아들 살해 사건의 특성상 집안에서 피고인이 살해를 한 것 자체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당연히 방 안에 이제 뭐 CCTV가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사인을 나중에 알아본 결과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든지 그리고 그 범행이 발생한 장소 자체가 외부인의 출입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고유정의 어떤 검색어가 질식사와 관련된 이제 검색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신이 처방받은 그 수면제와 같은 수면제가 남편의 그 모발에서 검출된 점 등을 들어서 이제 고유정이 살인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형사 2부 정봉기 재판장 재판부가 지난해 7월에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 네.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제주판 살인의 추억, 이런 제주도 내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검찰이 아마 무기징역을 구형을 한 것 같은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상당한 그 중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네. 결국엔 무죄를 선고를 1심에서. 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죠. 네. 그래서 고유정에 대한 재판도 글쎄요, 의외의 결과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전혀 근거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이 아예 없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제주 사건에서는요 이런 점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예.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떤 증거들이 그때는 문제가 됐었어요. 그 사건에서는요. 아하. 그래서 아예 그냥 증거 능력을 부인해 버렸던 그런 점이 있었지만 예. 이번 고유정 사건에서는 그 제주 사건과는 약간 다르게 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 네, 그 제주 사건과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법적인 증거 수집이 있었고 네.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됐던 것이 어떻게 네, 보면은 네, 네. 무죄 판단에 하나로 작용을 했는데 네. 그런 거였군요.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간접 증거는 뭐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네. 고의정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뭐 안인득 사건 이후로 어떤 사형 선고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도 없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국에는 집행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나 어떤 뭐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집행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유정 공판 얘기는 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예,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외상센터직을 사임하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얘기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초에는 유희석 병원장과의 그 욕설 문제, 이 부분으로 불거진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운영과 또 대학병원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결심을 번복할 것 같지는 않더군요.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이국정 교수가 오늘 그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뭐 사전 전화로 이제 녹음을 한 것입니다만, 지금 이 사회적 파장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일단은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요. 예.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뭐 결국에는 뭐 이국종 교수와 그리고 아주대 병원 측의 뭐 감정의 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언론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리고 이제 정말 외상센터가 필요한 그 응급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뭐 제도적으로 잘 케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국종 교수와 그리고 아주대 병원 측의 어떤 개인적인 뭐 문제라든가 감정의 골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 좀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외상센터 자체에 조금 뭐 제도적 개선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예. 권역외상센터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의해서 당하는 외상, 이것에 대한 응급처치 내지는 뭐 치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상이나 아니면 다발적 골절, 이런 아주 중한 그런 외상을 다루는 병원이죠.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년 전에 남쪽으로 귀순하다가 총을 맞았고 상당히 그 생명의 위협을 가져왔던 그런 귀순 용사를 치료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교수가 왜 사임까지 결정을 하게 됐는지, 지금 그 병원과의 갈등은 어떤 것들인지 좀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의를 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1년 정도 더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기가 딱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사퇴를 결정을 했고요. 병원 간의 해묵은 갈등, 이게 해묵은 갈등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진행되고 더 깊어진 갈등인 것인지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생각이 드러나겠죠. 뭐 얼굴 마담으로 본인을 팔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그 외상센터에 어떤 그 필요했던 병상을 아주대 병원, 종합병원 측에서는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뭐 이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는 계속 적자였던 상황이고, 그리고 아주대 그 종합병원에 있는 입원실과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의 환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죠. 네, 권역외상센터 때문에 병원이 적자라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고 반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국정 교수가 얘기한 그 반박이 오늘 또 라디오를 통해서 또 나왔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좀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저 부분입니다. 아주대병원의 정부 보조비 유용 의혹 이런 부분인데요. 저기서도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주대병원이 외상센터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복지부 보건 예산을 받아들였던 중에 일부만 그 권역외상센터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는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아주대 종합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의 급여로 다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보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은 네. 특정한 일단은 이 세금으로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네, 보조금이라는 맞습니다. 것이. 그래서 이것은 그 학교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물론 아주 영리적인 그 단체라고는 볼 수 없겠으나 네.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들 또 진료를 하고 또 이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영상. 네네. 그렇게 되면은 딱 그 항목을 지정해서 딱 정부 보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관련 법령들이 다 이제 특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잘 해주신 게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제 금액 중에는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규정된 보조금이 있는데 이는 그 용도 자체가 이제 엄격하게 제한이 된 것으로 예.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용도 외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업무상 횡령이 된다라는 그런 예. 판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개개인에 따라서는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보조금을 지급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던 그 용처가 무엇이든 간에 그 횡령이라는 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따라서 그 자금을 사용했을 때 걸리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지급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용도를 지정해서 나가는 보조금은 그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예. 그 자금이 국가에게 유보된다고 봅니다. 유보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용처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횡령이 성립이 된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아주대 병원이 어떤 명목의 금원을 어떻게 썼는지 지금 공방이 있는 겁니다. 뭐 확실히 이게 뭐 재판의 결과로서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간호사가 이제 이국정 교수 측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간호사 67명 증원 예산을 병원 쪽이 기존 간호 인력을 충원하는 데 써서 정작 외상센터에는 계획 인원의 절반가량인 37명만 증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로 병원은 아니다. 집중치료실에 간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 가운데 일부를 기존에 충원한 간호사 인건비로 보전했다라고 이제 맞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사실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결과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정이 돼서 네. 지원이 될 때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뭐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뭐 부분에서- 법률에서 다 이제 예. 규정이 되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도가 지정됐는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상 횡령 문제까지 거론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이 정부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그런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 용도가 얼마나 정해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허가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여태까지 나오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약관상이라든지 계약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헌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국가가 이 정부 보조금을 준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르다. 손이 부러져도 유산을 당해도 대체 인력이 없다라는 그런 시급한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
지급된 정부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권역외상센터에 적어도 그 간호사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것은 네. 계약서라든지 약관과는 별도로 모든 국민에게 공지되어 있는 사실 아닐까요? 네, 일단은 뭐 정부가 지원한 간호사를 위한 어떤 증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약 22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 간호사를 지원하라고 지원금을 준 거는 맞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미 이전에 이런 외상센터를 위해서 간호사를 미리 채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은 또 다른 데다 유용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미리 그 간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충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곳에 뭐 예를 들면 뭐 수술실을 뭐 완비하는데 비용이 지출이 됐다. 예. 아니면 뭐 다른 네트워크에 뭐 그 구축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병원 측의 정확한 반박의 의미는 간호사 우리는 지출에서 간호사를 네. 우리 그 학교 돈으로 병원 돈으로 해서 고용을 했고 네, 자체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했고. 고용을 했고 그 인원들을 권역외상센터에다 지원을 했지 않느냐. 네네.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그러면은 네. 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네. 그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보전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있어야 된다, 사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뭐 구체적인 법령까지는 당연히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대 측에서도 본인들의 논리로서 이제 만약에 이게 법적 소송까지 비화가 된다면 유용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그게 유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책임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관련 부처인 이제 복지부가 자체 감사에 나섰기도 했고요. 나섰으나 어쨌든 뭐 감사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 아주대 병원이 뭐 전반적인 규정 자체를 뭐 다 위반을 한 것은 아니어서 뭐 지원 예산을 간호사 증원에 쓰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이제 감사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아마 그 여론의 질타를 또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 단체가 지난 17일에 유희석 원장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전 원장이죠. 네. 업무 방해와 직무유기, 모욕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뭐 일단은 뭐 이러한 뭐 욕설의 행위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욕설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뭐 정확하게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제 3, 4년 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직무유기나 모욕 같은 거에 뭐 공소시효는 뭐 도과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욕설에 관해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려면 사실 이국종 교수 측에서의 어떤 그 친고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이국종 교수 측에서 자꾸 이제 그 언론 측에 얘기하는 건 본인이 욕설을 들은 것 자체를 자꾸 부각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보다는 좀 더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네. 뭐 국민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국종 교수가 이제 자신이 모욕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 전 원장에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모욕죄가 크게 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직무유기, 뭐 업무방해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 역시 뭐 경찰에 고발이 돼서 지금 뭐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 부분도 뭐 사실관계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를 둘러싼 의혹 제기. 어떻게 보면 이 언론에서 아주 그 뭐랄까요,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그런 의혹 제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언론의 생리상 그런 것보다는 이 교수와 반대되는 쪽에 어떤 정보 제공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병원 이적설이지요. 네. 그래픽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국종 교수에 대한 그 반대쪽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이미 다른 더 좋은 병원에 대학병원에 권역외상센터와 헬기들을 다 마련을 해놓고 이 교수가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그래서 갈등이 불거진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뭐 전혀 아니다. 뭐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고의 어떤 반론의 가치도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계 문설입니다. 정계 진술설에 대한 뭐 입장, 지금 뭐 영입 작업이 한창이니까 저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저런 그 의혹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저런 의혹에 대해서 제가 뭐 옳다 그르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인 뭐 바람이 있다면 이번 사태가 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러한 뭐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저런 뉴스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국종 교수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국종 교수 개인의 문제로서 뭐 권역 외상센터의 운영에 뭐 근본이 뭐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 이제 다른 이국종 교수를 제외한 뭐 아주대 병원에서도 다른 의료진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권역 외상 운영센터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좀 경각심을 일깨워줬고, 이래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런 외상센터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합니다. 예. 뭐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병원에 이걸 위탁하는 식으로 이제 외상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예 국가에서 이런 외상센터를 뭐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국민청원에 이런 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아예 그냥 나라에서 운영하는 권역 외상센터를 만들어 달라. 뭐 이제 이러한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쪽 뭐 의료 쪽에 있어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 정책의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국공립병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민간 병원에 위탁을 해서 이러한 조금 뭐 어디에 수익이 더 나네 마네 이런 쪽의 문제가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국공립병원 측과 어떤 긴밀한 협업을 맺어가지고 외상센터를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떠오르고 있는 꽃미남 시사평론가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저가 신공항을 앞세워 승객 빼앗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까지 쏟아부으면서 한국 국적기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매년 1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다신 공항이 개항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공항 개항과 함께 막대한 보조금을 자국 항공사에 쏟아부어 승객 뺏기에 나서면서 한국 국적사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 수는 7,117만 명 수준입니다. 매년 승객이 늘고는 있지만 예전보다 성장세는 주춤하다는 평가입니다. 허브공항 지표인 환승률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인천공항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중국은 지난해 9월 말 신공항인 다신공항을 개항하고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중국 공항들의 추격을 받으며 국내 대형 항공사들은 긴장하게 됐습니다. 단거리 노선은 저비용 항공사들에 밀려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중국 공항의 성장으로 북미와 유럽 노선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첨단 기술을 집약한 다신 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승객을 끌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기준 보조금 규모는 약 2조 2,1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구 공항만 있을 때는 내국인 승객도 벅찼다면 다신 공항 개항으로 중국 항공사들은 외국인 수요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항공사들이 스마트 신공항을 등에 업고 전 세계 항공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국적사들의 위기를 외면한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침체한 항공산업을 살리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항공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광지원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카드사 노조가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면서 본격적인 차등 수수료 실시를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대형 가맹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그동안 적게 받았는데 이것을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김영석 기자입니다.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 일명 카드노조가 대형 가맹점의 차등 수수료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 노력과 함께 상위단체인 사무금융노조와 관련 협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노조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일명 여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율을 하한선의 법으로 규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형 가맹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중소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 그리고 10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각각 0.65포인트, 0.6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에서 10억 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약 2.05%에서 1.4%로 10억 원에서 30억 원 가맹점은 기존 2.21%에서 1.6%로 각각 수수료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 조정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여전히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맹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27인데 반해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했습니다.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낮춘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는 대형마트, 백화점, 완성차,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 수입의 70%가량을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보다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컸습니다. LG는 200%, KT는 170%에 달했습니다. 카드노조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이 악화됐지만 대형 가맹점은 여전히 카드사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키로 했습니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상위단체인 사무금융노조의 여순신업종 본부장이 선임되는 대로 관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영석입니다. 전통가요라고 불리는 트로트 열풍이 올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주로 여성들의 경연으로 두드러졌다면 올해는 분위기가 남성 경연자들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TV조선이 내일은 미스트롯을 론칭하며 중장년층에 전을 물렸던 트로트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트로트 열풍은 단순 유행일까요? 미스트롯의 차기작 미스터트롯을 봤을 때 이 신드롬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은 지난 2일 미스터트롯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첫 방송 후 화제를 모았던 미스트롯의 후속작입니다. 당시 미스트롯은 종편 예능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며 종편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작을 뛰어넘는 후속작은 없다. 미스터트롯은 이 소포머 징크스를 보란듯이 이겨냈습니다. 미스터트롯은 첫 회 전작보다 6.6%포인트 높은 12.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2회는 17.9%로 전작의 최고 시청률이자 마지막 회 기록인 18.1%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시청률 견인의 1등 공신은 단연 출연자들입니다. 라틴 댄스 임영웅, 싱글데디 박경래, 복면을 쓴 삼식이, 태권 선수 나태주 등 각자의 매력과 사연을 가진 출연자들은 안방에 있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은 이제 막 3회를 맞은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앞으로 출연자들의 본격적인 경연이 펼쳐지면 트롯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유지훈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이 김동원 일당과 함께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연기가 또 연기됐습니다. 새로운 공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정을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왕혜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 기자. 공모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이긴 했습니다만, 킹크랩을 서로 봤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 쪽은 같이 봤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이 주장은 이제 특검이나 검찰의 주장과도 같습니다. 김 지사 측에서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재판부가 이날 선고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오전 11시 공판기를 열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부분, 그리고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드루킹과 협력을 해서 그 어떤 선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변론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이 온라인 보고를 받고 또 시연을 봤다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지속적으로 변호인 측이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심리가 시연을 봤다 안 봤다 이 부분에만 집중이 돼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앞으로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 그리고 관여의 정도, 또 책임의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증명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정보 보고와 킹크랩 사용에 대해서 김 지사가 동의의 뜻을 밝혔는지 고개를 끄덕였다고 드루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와 드루킹과 김 지사가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어떤 협력 관계였는지, 그리고 김 지사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여론전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또 관여의 정도는 얼마나 됐는지, 또 드루킹이 계속적으로 기사 목록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 삼는 발언을 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증명을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월 10일 오후 2시부터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예. 지금 이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어디죠? 지금 차문호 재판장이 예. 담당하고 있는 예. 형사 2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2부 차문호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오늘 선고기일로 잡혀 있었죠. 그렇다면은 판결 초안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판결 초안이 나와 있는 선고 일정을 미루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안 했고 더 심리를 해야 되겠다. 3월 10일 날 변론 제기한 다음에 첫 재판을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법관 인사가 지나간 다음인데
네. 이거는 어떤 합당한 재판의 이 연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법관 인사 후에 그러니까 다음 재판부에게 이 선고 결과를 맡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떤 신중한 판단이라는 그런 이유로 예. 계속해서 선고를 2번 지금 지연된 상황인데 네. 오히려 그 다음 재판부에 뭔가 책임을 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 재판부가 13번의 그 공판을 열었음에도 항소심 공판을 열었음에도 결국 최종 결과에 이르지 못했고 2월 24일에 법원 이제 인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그 심리는 다음 재판부가 이어가게 됩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정권의 어떤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한때는 예. 또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될 만큼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돌연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뭐 분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좀 뭐랄까요 석연치 않은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3월 10일 이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박균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를 다시 열고 사건을 훑어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뭐 얘기를 한 거 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험을 봤다는 사실은 검찰이 인정을 했고 물론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댓글 순위 조작 활동에 관여한 것이라든지 온라인 정보를 보고받은 것이 단순 보고인지 아니면 지휘까지 한 것인지 댓글 조작의 공동 정부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재판을 뭘 했느냐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조국 그 전 장관이 유재수 이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 때문에 기소가 됐죠. 이제는 그 2월달, 1월 말부터 2월달, 3월달까지 가면서 계속 그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또 본인에 대한 재판이 이제 계속되게 되는데요.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첫 그 공판 준비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증인이 11명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조국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어제 첫 공판이 열려서 조 씨는 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때와 같이 목에 깁스를 한 채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예. 첫 공판 날이라서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다 다뤄지진 않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해서 채용 비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예. 조 씨 변호인 측은 운동학원 정교사 채용건에서 지원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맞지만 공소장에 있는 것처럼 1억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허위 소송으로 또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배임과 강제 집행 면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고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이제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다른 사건과 엮일 것을 우려해서 증거 인멸을 한 거지 그 어떤 의도로 갖고는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공범의 그 채용 비리의 공범회를 채용 비리 공범회 그걸 해외에 이제 도피시킨 혐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피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체류비를 지급하는 등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범인 도피의 어떤 혐의가 그 범죄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오빠인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 등 11명을 증인을 신청했고 조 씨 측도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총 15명의 증인이 앞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생,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첫 공판은 지금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과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이 이 상가집에서 이제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싸웠다는 표현이 뭐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그 아주 민감한 사안이 그 드러난 뒤에 첫 공판이었습니다. 검사들 표정은 혹시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사들 표정을 뭐 일일이 살피진 못했는데 최대한 그 감정을 배제하고 묵묵하고 침착하게 재판에 어떤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별다른 그 다른 점은 뭐 그 물론 이제 법원에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 공판에 그런 것이 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공판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천 조카 공판도 있었죠.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줄까요? 네, 오천 조카 공판에서 그 정경심 오천 조카는 그 사모펀드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된 핵심 인물인데요. 예.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투자만 했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펀드를 운용하는 데 관여를 했느냐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날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또 조국 전 장관의 카카오톡을 증거물로 제시했는데 그 조국 전 장관의 부부가 그 펀드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백지 신탁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자산관리인이 김경록 씨가 그럼 다른 데 투자처를 찾아보라라고 하니 정경심 교수가 이제 남편과 의논해야 된다 이런 카톡이 있었고요. 예. 또 이후에 그 컨설팅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조갑소스태가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을 조국 전 장관과 이제 의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조 전 장관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고 펀드 운용에 대해서도 다 인지하고 있었다 예. 이런 부분을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재판, 첫 공판 이번 주에 그 예정이 돼 있죠. 네.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라 공판 기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출석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2일 내일 정 교수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예. 그 이전 재판에서 계속해서 검찰과 재판부가 언쟁을 벌이면서 좀 잡음이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검찰의 첫 기소에서 이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장소와 시점, 공범 등이 모두 달라졌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고 검찰은 첫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로 두 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좀 계속 언쟁을 벌이면서 결국에 진행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긴 했지만 재판부가 그 두 번째 기소 그리고 첫 번째 기소에 대해서 이중 기소에 우려가 있다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또 반발하는 의견을 냈고 하지만 공판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차후 심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모두 정리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는지 한 30초에 걸쳐서 정리를 좀 해줄까요? 네,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설 연휴 직후인 29일 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 등 11개 혐의에 대해서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다시 지난 17일 서울 동부지검이 이제 그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어떻게 그 혐의에 대해서 예. 네,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에 대한 기일도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설 전후로 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일가는 어쨌든 좀 불행한 설 연휴를 보내겠군요. 전반과 후반 모두 재판이 좀 잡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법조팀 왕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뉴스리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저희 뉴스리듬 팀은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